슬라이드. 그래서 2주 간격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개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러한 거를 아까도 그런 기전에 의해서 저희들이 식약청에서 2007년 8월 달에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일본의 메디넷 쪽에서 일을 했고 동명대학 쪽 애들하고는 일도 많이 했지만은 일본 애들의 면역세포하고 우리나라 면역세포하고 제가 2005년도인가 6년도 그 제가 일본 그 온콜로지 중에서 면역학회 저도 회원이지만 그쪽에서 발표할 때 전체 온콜로지 있는 선생들이 그때 1% 미만이었어요. 면역세포가 치료하는 퍼센트가. 근데 2011 작년에 제가 갔더니 13%라고 그러더라고요. 온콜로지 선생들이 지금 쓰는 면역세포가. 그러니까 많이 이제 발전이 되는데 걔네들은 딱 하나 좋은 게 뭐냐면 검증이 없어요. QC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가 뒷방에 앉아서 지가 만들어서 줘도 돼요. 20세기 신질 기술이라고 해서 장인애들이 방에서 만들어서 환자한테 투여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는 의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QC, 역과 세포수 이런 것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규정이. 그래서 대충 만들어서 그냥 환자한테 투여하고 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네들이 만든 것이 학회에서 논문으로 나가지 못해요. 세계적 학회에서.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일본 식약청 애들도 정식으로 아마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규정집을 다 만들었습니다. 걔네들 똑같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일본의 면역세포 치료실이 그러니까 메디넷, 텔라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한 5배에서 10배 뛰었다니까. 그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다 문 닫고 의사들이 혼자 만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아마.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수, 역과 중간중간 배양 공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엔도톡신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마이크로플라즈마서부터 다 일체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제품이 나갈 때는 이게 제약회사 허가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의 기준에서 모든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QC 파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크로플라즈마 같은 거 직접 배양하면 한 6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우리가 직접 해봐도. 열애성 바이러스를 직접 배양해봐도 그게 한 40만 원 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다 이 제품에 포함을 시키니까 제품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반면에 일본 애들은 열애성 바이러스나 마이크로플라즈마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산만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단가가 우리나라 돈 한 250만 원 돈 되는데 그렇게 해도 잘 나가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좀 법으로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해놔서 좀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코스트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 식약청 애들하고 연구 파트하고도 얘기한 게 그럼 대량 생산 제조를 하자. 그럼 한 사람이 오면은 그럼 QC 파트를 빼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얼리는 방법을 하면은 한 제품만 하면 그 사람은 퍼머넌트하게 나갈 때 애들한테 QC 할 거 없잖아요. 그 제품 얼려서 녹여서 그냥 나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국책사업 받아서 제가 3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대충 어느 정도 아웃라인 잡혔는데 아마 추세는 아마 그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QC에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방법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세포수는 한 2억 개 정도, 생존율은 80%, 무균실험, 마이크로플라즈마, 열애성 바이러스, MPBO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해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저희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배양을 하면은 피를 뽑아서 1차 배양하고 2차 4일 때 다시 추가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공정에서 플라스크 배양이 있고 백 배양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포가 조금 할 때는 조금 들어와서 세포가 분열할 때 조금 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는 세포끼리 부딪혀야지만 증폭이 내고 서로들 억제도 시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세포가 수가 작은데 넓은 칸에다 집어넣으면 지네들이 못 부딪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배양할 때는 조그만 플라스크 안에서 먼저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흔들어서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크라우드 포메이션 되고 어느 정도 용량에서 증폭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단계별로 넘어갑니다. 용량을 배양액을 걸쳐 첨가시키고 맨 마지막에 1리터 백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마다 모든 QC가 들어갑니다. QC라는 거는 검증이죠.
배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C에서 100으로 넘어갔다, 뭐 100에서 100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QC가 다 들어갑니다. 마이크로프라존 검사 다시 해야 되고, 외바도 다시 검사해야 되고.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식약청에. 그때 이렇게 된 이유가 황우석 때문에 그래요. 그때 실험실이 전부 다 마이크로에서 세균이 다 죽었잖아요. 그때 허가받을 때 걸려요, 이게. 식약청에서 모든 공정은 넘어갈 때마다 해자. 이게 크로즈, 이제 그것 때문에 한참 얘기했는데, 그런 이 단가를 잘리는 방법 중에서 스톰셀은 오픈 메소드입니다, 컬처가. 반면에 이 면역 세포는 크로즈 컬처입니다. 항상 백이나 플라스크 안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충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크로즈 컬처니까 외바나 이런 게 절대로 안 들어갈 거 아니냐?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 코스트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식약청 애들이 안전성이 그러니까 식약청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전성입니다. 세프티. 세프티가 먼저 돼야지 허가가 나가니까. 안전성을 하려면 QC를 전부 다 해라. 그래서 이 QC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 공정 과정에서 배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단계별이 넘어갈 때마다 QC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일까지 배양한 뒤 완제품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억 개, 30억 개 정도의 투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지금 세포 공정 과정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에서 이렇게 하나씩 넣고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백에다 1리터짜리에서 하베스트 바로 전에 배양한 상태입니다. 공정에서. 다음 슬라이드. 전 슬라이드 좀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 플라스크 배양한다고 그랬죠? 조금. 그래서 여기서 배양해서 용량을 올려서 이렇게 백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QC 파트입니다. QC 파트에 뭐 세포수 생존 이게 규정집에 그대로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제품이 완제품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서 준해서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바서부터 엔도톡신서부터 마이크로플라즈마서부터 모든 것이 거쳐야지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품질 관리에서 저희들이 보면 다시 팩스로 전부 다 찍어갖고 앵기스의 분포도, T세포의 분포도 이거 전부 다 제품에 하나씩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팩스를 찍어서,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앵키하고 앵키세포가 저희들이 50% 이상으로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한 70% 저는 됩니다. 그리고 한 30%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CTL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거 QC 파트 애들이 지금 체크해서 나오는 겁니다. 세포들. 분포를. 그럼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QC 파트 엔도톡신 검사하는 겁니다. 세균 검사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여기는 팩스 찍는 겁니다. 팩스를 해서 분포도에서 역가 측정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번. 실제로 해서 배양을 해보니까 초기에는 요만큼 나왔던데 세포 하기 전에 12%였는데 실제로 14일 배양을 했더니 한 70% 정도 나온다. 똑같은 동일 사람입니다. 동일 사람 배양하기 전과 배양 후에 세포수하고 분포도를 본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실제로 해봤을 때 역가를 측정해 보니까 그 많은 세포수에서는 2밖에 안 오는데 실제로 14일 내에 세포수가 증가되면서 역가는 그만큼 올라가겠죠. 당연히. 세포수가 증가되니까. 그래서 역가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더라.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실제로 캔서셀이, 이게 캔서셀이 빨간 건데 달라붙은 것이 NK세포입니다. 꼭 눈송이에 눈 붙은 것 같죠. 이런 형태로 해서 캔서셀 하나에 NK셀은 아주 많은 세포가 달라붙어 공격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실제로 브레스트 캔서에 보면은 하나에 여러 가지 NK세포가 달라붙어서 특히 우리가 이제 헵세틴 같은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쓸 때 NK세포를 많이 쓰는데 한번 에펙트가 아주 좋습니다.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쓸 때는. 다음 슬라이드. 실제로 했을 때 그래서 캔서셀을 로딩 시켜서 실제로 주새끼한테 인젝션 해보면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동물 실험. 이게 통과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식약처 허가를 못 받습니다. 동물 실험도 다 해야 되고 독성 검사까지 다 했으니까. 그래서 비보하고 비트로하고 다 검사를 해야지 통과가 돼. 이게 그때 제출했던 서류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제로 해보니까 컴바인 세라피를 해봤더니 그냥 스탠다드 세라피보다 좀 더 낫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케모세라피가 그냥 케모세라피 싱글로 썼을 때보다 같이 쓰니까 그래도 에펙트가 좀 더 낫더라. 다음 슬라이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파토셀 카시노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러한 것이 좀 더 낫더라. 그런 겁니다.
뭐 한 20% 정도 약간 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서바이벌 레이트는 1배 반 정도 증가되는 것 같아요. 케모하고 이뮤노세라피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전혀 에펙트 있는 없는 환자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크레아스 캔서, 빌리아리 트랙트 캔서들. 근데 재미있는 게 엔도크린 캔서는 면역세포를 하면 많이 좋아요. 에펙트가. 그래서 미국 애들도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면역세포 DC 갖고 지금 하는데 엔도크린 캔서들은 그래도 에펙트가 좋아요. 특히 브레스트 캔서 같은 헵사틱 같은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쓰면은 그래도 에펙트가 좋은 것 같아요. 또 특히 좋은 거는 림포마 같은 거는 아주 좋고요. 생각보다 아주 좋고요. 근데 빨리 자라는 캔서, non-small-cell 런 캔서라든지 판크레아틱 캔서, 빌리아리 캔서들은 그렇게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기대치는 없고. 그 다음에 카시마토시스, 스마 캔서 같은 경우에 이제 터미널 스테이지 돼서 카시마토시스, 아사이티스 있는 환자. 저 일본에 있을 때 그냥 아사이티스에다가 그냥 찬 환자를 뽑고 난 뒤에 거기다 그냥 다이렉트로 주는데 그러면 좀 레스폰스가 있는 것 같고. 헤파토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엠볼라이제이션 하는데 엠볼라이제이션 할 때 엔지오해서 집어넣고 난 뒤에 헤파틱 아트리에다가 배양한과 샘플링 먼저 해요. 그래도 샘플이 거기서. 그래서 한 30C 안에서 50C 정도 뽑아서 배양 보내고 배양한 걸 다이렉트로 줘요. 다이렉트로 그 안에다가 캔서 때리고 엠볼라이제이션 시키면은 생각보다 케모하는 것보다 효과가 한결 나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러면 엠볼라이제이션 시키고 나서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막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다시 엠볼라이제이션 시켜야 되는데 그 엠볼라이제이션 시키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해보니까 케모는. 그 한인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제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봐서는 다이렉트로 주는 게 가장 좋더라. 이건 치료제는 이거는. 제가 그런 거 좀 느꼈고요. 실제로 제가 임상했던 경험에서는. 그리고 어쨌든 삶의 질은 조금 좀 올라가요. 케모하는 것보다 많이 좋아요. 거의 저 같은 경우에 런캔서 환자가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와서 주사 맞고 가고 그랬던 환자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지 와서는 이제 한 달 정도 병원에 있다 엑스파이 했는데 그런 환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잘 아시는 분 중에 영남 교주분도 런캔서로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주치를 했었는데 그때 제 신부님 그분도 똑같습니다. 터미널 스테이지 한 2달 전까지는 멀쩡했죠. 그래서 탈세바하고 엘라자 같이 쓰면서 면역세포를 했었는데 한 1년 반 사셨죠. 보통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산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표적 치료제와 같이 쓰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실제로 제가 런캔서 했던 것 중에서 세포군에서 113명을 했는데 고령자 대부분 캔서가 다 메타된 환자가 있습니다. 보통 한 90% 이상.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실제로 했을 때 전이가 보통 토탈은 153이니까 실제로 한 90% 이상 되는데 여기서 효과율과 효율이 있습니다. 효과라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PD죠. PD가 돼서 30% 이상 줄었던 그 케이스고 UO이라는 건 SD까지 는 겁니다. 롱 스탠딩 SD. 스탠드하게 그냥 캔서가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 그렇게까지 집어넣으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런 케이스를 쭉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제일 보니까 단독으로 투여한 거는 거의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병역 치료하면 조금 높아요. 그 다음에 화학요법을 한 거를 이렇게 싱글 다시 나눠서 이거를 해보니까 이런데 표적 치료하지 않은 게 확실히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적 치료제라는 건 엔티바디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케모 할 때는 저기 만약 면역세포 치료를 하실 때는 캔서 사이즈가 가능한 최소 단계에 있는 환자를 선택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케모를 하더라도 서바이벌 레이트를 좀 연장시켜 환자를 편하게 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매시브하게 쓰지 마십시오. 케모는. 그 대신 방사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끝난 뒤에 하십시오. 그리고 표적 치료제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조금 환자 보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치료는 여기 하시는 선생님들이 우선입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단독 투여하면 한 1년 살고요. 당뇨과 케모를 해서 이제 표적 치료제 하면 조금 더 오래 삽니다. 1년 조금 더 갑니다. 이게 식약청에 아마 보고, JFD, 그러니까 일본 식약청에서 보고됐던 리포트일 거예요. 대충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했더니 면역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면역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꼭 이건 아십시오. 면역세포 치료할 때 수술 직후 있는 환자 중에서 운도 있는 환자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인펙션 찬스가 있는 환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순간적으로 피부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체스트 튜브 박았어요. 런캔서인데 물이 고여서. 그런데 그냥 마일드 피부가 있었대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투여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인펙션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갖고 환자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40도 올라가는데 치료 방법 아주 간단해요. 물만 주면 돼요. 하트만 덱스를 했는데 하트만 솔루션, 셀라인만 후려도 빠른 속도로 주면 금방 열 떨어집니다.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이드는 거의 없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케이스는 면역세포를. 실제로 제가 맨 처음에 허가받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제가 배양을 해서 환자한테 투여한데 그 데이터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어서 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 데이터를 갖고 식약청 허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할 때 남주에서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파서 제가 배양하고 제가 먼저 맞았습니다. 그게 한 20케이스, 20분 이상 제가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사이드가 감기기가 좀 있으면 조금 피부가 올라갑니다. 해보니까. 그리고 환자들 해보면 체스트 튜브라든지 하여튼 폴이 끼는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 있을 때는 신경을 특히 쓰십시오.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있는 환자들한테는 그런 인펙션 찬스가 있을 때는 항상 신경을 쓰셔서 하는데 사이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있더라도 후리드만 걸어주면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인펙션 찬스가 있는 환자, 특히 스토막 수술했는데 가슴으로 이제 피딩 튜브, 스토막에다 튜브 했던 환자 또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포리카테터를 끼고 있는 환자, 체스트 튜브 받고 있는 환자, 대부분 이런 환자들을 하실 때는 신경 쓰십시오. 특히 흉부 쪽에 런캔서 있는 환자라든지 스토마 이런 환자들이 가끔 저희들한테 오는데 근데 그런 치료하실 때는 온콜로지 하시는 분들이 거의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온콜로지에서는. 그런 환자들은 면역세포는 순간적으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는 좀 굉장히 겁내요. 맨 처음에 열나면은요. 갑자기 투여하자마자 10분 내로 열납니다. 근데 그 휘버도 무지하게 빠른, 아주 높은 속도로 올라가요. 환자가 딱 보면 무지하게 떨어요. 들어가는 순간에. 막 치버링이 있고. 그러다가 보통 한 39도, 4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한 루트로 그냥 후리도 노마셀만 두면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 큰 문제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찬스가 있는 기회가 있을 환자들은 신경 쓰셔서 아마 보셔야 될 겁니다. 대충 그래서 크게 지금 얘기하는 부작용들은 식약청에서 신약 개발했을 때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전혀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2상, 3상을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앞으로는 면역세포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단가입니다. 일본 애들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에도 잘 팔리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비싼 건 문제다. 실제로 제가 치료를 해보니까 의사들 저한테, 제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형 다 좋은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단가 좀 내려봐. 환자들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 그게 문제니까. 그래서 단가를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그래서 여러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QC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식약청이 요구하는 것이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굉장히 QC를 강화시키는 바람에 일본 애들하고 달리 이렇게 수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로 해서 QC를 좀 최대로 줄이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냉동 방법이 아마 다음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양하는 방법에서 어느 시기에 뽑느냐. 이게,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재미난 게 면역세포를 배양을 해보면은 기분 좋을 때 뽑을 때 하고요. 술 먹고 와서 뽑을 때하고 천지 차이에요. 세포수가. 또 역가도 천지 차이고. 또 케모 직후하고 뽑을 때 하고 막 디프레스 빠졌을 때 뽑을 때 NK세포 분포도 굉장히 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통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재미있는 게 보사부에 T세포의 통계가 전혀 없습니다. NK세포 통계가 없어요.
질환별로 통계도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tumor associated antigen 그 라이브러리도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다 있어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아직 미개척지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면역책을 한번 좀 생각하셔서 샘플링 할 때 환자 보실 때도 그런 면을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